인구 소멸, 국가가 세계 6위라고? 모든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버린 대한민국의 성적표에 전 세계가 전율했습니다. 산지 70%, 자원 0%, 최악의 출산율. 한국은 진작 망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내 모든 데이터를 걸고 한국에 투자하겠다. 냉철한 독일 분석가가 한국 강력 매수를 외친 마지막 이유, 그의 모순된 발언 뒤에 숨겨진 말도 안 되는 비밀, 그 충격적인 데이터가 지금 공개됩니다. 저는 독일 미넨에 있는 미래산업연구소 수석 데이터 분석가 엘리아스 벨러 박사입니다. 제 직업은 감정을 섞지 않고 오직 숫자와 그래프로만 세상을 읽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하고 정치는 쇼를 하지만 데이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오늘 아침 제가 이 빌어먹을 리포트를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연구실의 정막을 깨고 제 책상 위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전송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발표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표였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품을 하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결과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1등은 미국, 2등은 중국, 3등은 러시아. 그리고 그 밑에서 우리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가 도토리키 제기를 하고 있겠죠.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지루한 패턴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스크롤을 휙내리던 제 손가락이 6이라는 숫자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안경을 잘못 쓴 줄 알고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에 얼굴을 들이밀었죠. 하지만 텍스트는 그대로였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레온, 당장 들어와봐. 시스템 서버 점검 언제 했어? 저는 연구실 밖에서 졸고 있던 조수 레온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엑셀 정렬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한 게 틀림없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6위 자리는 유럽의 자존심이자 UN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나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일본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국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감이 안 오십니까? 격투기로 치면 헤비급 챔피언들이 득실거리는 링 위에 난데없이 라이트급 선수가 올라와서 챔피언 벨트를 차고 앉아있는 꼴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의 기본 데이터 시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땅덩어리를 보세요. 우리 독일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바이엘은 주 하나만 한 크기죠. 게다가 그 좁은 땅의 70%는 쓸모없는 산지입니다. 자원은 어떻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가 펑펑 솟아납니까? 아니면 호주처럼 광물이 넘쳐납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가스 한 줌 없는 그야말로 자원의 불모지입니다. 인구는 5천만 명.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내수 시장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아주 애매한 규모입니다. 게다가 옆 나라들을 보세요. 서쪽에는 14억 인구의 중국이 있고 동쪽에는 경제 거인 일본이 버티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핵무기를 든 미치광이 집단이 있고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건 나라가 아니라 그냥 포위된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경제학 모델링 프로그램에 이 데이터를 넣고 돌려봐도 결과값은 국가 부도 혹은 빈곤국으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세계 6위. 저는 모니터 속의 숫자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세부 항목을 뜯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프랑스를 제친 이유가 단순히 경제 수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력, 수출, 경쟁력, 기술 혁신성 같은 하드파워 분야에서 한국은 유럽의 열강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자존심을 건드린 건 우리 독일과의 비교였습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의 엔진이자 제조업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첨단 기술 분야 그래프를 보니 한국의 곡선이 독일의 곡선을 가파르게 뚫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오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특허 출원 수가 많고 프랑스보다 군사력이 강합니다. 조수 레온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가 내민 화면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변칙이었습니다. 기존의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룰과 상식을 짓밟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룰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0을 넣었는데 100이 튀어나오는 마법.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버리고 통계학의 권위를 무너뜨린 이물질 같은 존재. 저는 분석가로서 도저히 이 현상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라는 그 좁은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인들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계처럼 일만 한 걸까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한국의 산업 구조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단순히 GDP나 수출액 따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기괴하고도 공포스러운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였습니다. 보통의 국가들이 10년 걸릴 일을 1년 만에 해치우는 미친 속도, 그리고 그 속도를 가능하게 만든 변태적인 효율성. 제가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에게 입수한 비공개 문서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세계 6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그리고 서구 열강들이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진짜 이유가 그 문서 안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시간 전쟁의 선전포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과연 그 문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떻게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걸까요? 저는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인 두 장의 문서를 번갈아 보고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 독일의 자랑스러운 방산 기업 라인메탈이 폴란드 정부에 보낸 전차 공급 제안서이고, 오른쪽은 한국의 방산 기업이 보낸 계약서입니다. 굳이 기업 비밀을 누설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두 문서의 차이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다 못해 공포감마저 듭니다. 우리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계공학의 정점, 장인 정신의 본고장입니다. 우리는 볼트 하나를 조일 때도 매뉴얼을 3번 확인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출고하지 않는다는 자부심, 그것이 메이드 인 저머니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폴란드 측에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최고의 전차를 만들어 주겠다. 단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부품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연방의회의 수출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첫 인도 시점은 3년 뒤로 예상한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제안입니다. 복잡한 무기 체계를 만드는데 3년이면 아주 빠른 편이죠. 그런데 한국의 답변은 제 상식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오케이, 4인만 해. 물건은 이미 배에 실었다. 다음 달에 부산항에서 출발한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받게 해줄게. 저는 처음에 폴란드 국방부 친구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탱크가 무슨 쿠팡 택배입니까? 아니면 피자 배달입니까?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를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송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계약 직후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하역되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한국까지 나와서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 순간 바르샤바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독일 대표단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성능, 중요하죠. 가격,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러시아가 국경 너머에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뒤에 오는 명품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은 바로 그 틈, 납기라는 치명적인 무기로 유럽의 방산 지도를 찢어발겼습니다.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도는 유명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에 탱크를 주문하면 손자가 받지만 한국에 주문하면 다음 달에 배송된다. 독일인인 제 입장에서 자존심 상해 미칠 지경이지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팩트니까요. 저는 도대체 이 미친 속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국의 산업 도시 창원이라는 곳의 위성 사진과 공장 내부 영상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공장은 오후 5시가 되면 칼같이 불이 꺼집니다. 워라벨은 소중하니까요. 주말에는 기계도 쉽니다. 그런데 한국의 창원은 밤이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용접 불꽃이 튀고 로봇팔이 춤을 춥니다. 라인이 멈추는 걸 죄악으로 여기는 사람들 같습니다. 생산 관리자가 인터뷰에서 그러더군요.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건 죽는 것보다 싫다. 이건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닙니다. 일종의 종교적 신념에 가깝습니다. 한국인들은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서양인들은 그걸 조급함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그 빨리빨리가 시스템화되니까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설계와 생산과 수정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우리는 1, 2, 3단계 순서대로 갈 때 그들은 1단계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3단계를 시뮬레이션하고 손으로는 2단계를 조립합니다. 이건 효율성의 차원이 아니라 시간의 압축입니다. 제가 더 소름 돋는 건 이 속도가 단순히 무기를 찍어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잠시 3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 제 자취방에는
한국산 카세트 플레이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아마 금성이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편없었습니다. 플라스틱 마감은 조잡했고 버튼을 누르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오면 야, 엘리아스, 그거 폭발하는 거 아니냐? 라며 낄낄거렸죠. 그때 우리에게 한국 제품은 돈 없는 유학생들이나 쓰는 일본 제품에 저급한 카피캣이었습니다. 소니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대체품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책상 위를 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제 전기차의 배터리. 껍데기만 다를 뿐 그 심장은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30년 전 제 방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싸구려. 브랜드의 후예들이 이제는 전 세계 첨단 기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서버,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한국이 70% 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왜 1년에 몇 번씩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가서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고성능 반도체를 제때 안 만들어주면 그 비싼 인공지능 서버들이 전부 고철 덩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영업사원들이 우리 독일 바이어들에게 제발 한 번만 써주십시오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우리 독일 자동차 회사의 임원들이 배터리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서울의 호텔 로비에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이건 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하극상입니다. 영국이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이 전자대국이 되는데 50년이 걸렸죠. 그런데 한국은 불과 30년 만에 그것도 식민지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이 모든 걸 이뤄냈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던 나라가 오직 사람을 갈아넣고 시간을 압축해서 선진국들의 멱살을 잡은 겁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저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며 경외감을 넘어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1등을 하면 2등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더 빨리 달립니다. 마치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잠시라도 멈추면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냥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즐기며 살아도 될 텐데 왜 한국인들은 전 국민이 강박증 환자처럼 속도와 효율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니요. 제 데이터베이스가 가리키는 원인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공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지도를 3D 지형도로 변환해서 주변국들의 군사력 데이터를 겹쳐보았을 때 저는 비로소 그들이 왜 속도의 악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나 보는 우리 유럽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의 링이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가진 이 미친 효율성의 진짜 동력, 그 처절한 생존의 비밀이 바로 그 지도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제 모니터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도가 띄워져 있습니다. 저는 평소 이 지도를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서양의 지리학자들은 한국의 위치를 두고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점잖게 표현하지만 군사 데이터 분석가인 제 눈에는 그저 지옥의 링 한복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집의 왼쪽 담장 너머에는 덩치가 2미터가 넘고 힘이 장사인데 성격까지 포악한 불량배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 대국 중국입니다. 위층에는 언제 가스통에 불을 붙일지 모르는 정신 나간 방화범이 살고 있죠. 핵무기를 손에 쥔 북한입니다. 오른쪽 집에는 한때 여러분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던, 그리고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부자 엘리트 싸움꾼이 삽니다. 해군력이 막강한 일본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북쪽에는 곰 같은 덩치의 샷건을 들고 있는 러시아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주변 사강이 전부 세계 군사력 10위 안에 드는 괴물들입니다. 이런 괴물들 틈바구니에 5천만 명의 인구가 끼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럽의 안보 위기,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비하면 소꿉장난입니다. 독일은 나토라는 든든한 형님들 뒤에 숨어 있기라도 하죠. 하지만 한국은 최전방입니다. 방패막이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의 산업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생존 본능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미친 속도와 효율성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보다는
여기서 뒤처지면 잡아먹힌다는 공포가 만들어낸 처절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수도 서울의 위치입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거리인지 감이 오십니까? 비싼 미사일도 필요 없습니다. 북한이 구형 장사정포를 쏘면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포탄이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만약 베를린에서 50km 떨어진 곳에 러시아군 포대가 수천 문 깔려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독일인들은 불안해서 단 하루도 발 뻗고 못 잘 겁니다. 아마 주식 시장은 붕괴하고 시민들은 피난 가느라 도시는 마비됐겠죠. 그런데 한국인들을 보십시오. 그 수천 문의 포신이 겨누고 있는 사정권 안에서 매일 아침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회식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안전불감증이라고 혀를 차지만 제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불안을 잊은 게 아니라 불안을 에너지로 치환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나를 건드리면 너도 팔아나는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군이 가진 독침 전략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괴물들을 힘으로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나를 건드리면 너도 치명상을 입는다는 공포를 심어줘야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한국의 화력 밀집도는 비상식적일 정도로 높습니다. K9 자주포를 2000문 가까이 보유하고 현무 미사일 같은 고위력 탄도 미사일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개전 초기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의 원점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하니까요. 그들에게 나중은 없습니다. 초반에 막지 못하면 멸망이니까요. 이 절박함이 바로 제조업의 속도와 연결된 겁니다. 무기가 없으면 죽는다는 공포, 6.25 전쟁이라는 처참한 기억이 그들의 DNA 속에 각인되어 있으니 공장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건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즉 사람입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독일도 과거에 징병제를 했지만 한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지나가는 평범한 20대 대학생, 편의점, 알바생,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이 보일 겁니다. 겉보기엔 그냥 민간인이죠. 하지만 유사시 사이렌이 울리고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지면 그들은 24시간 안에 소총을 분해 결합하고 M60 기관총을 능숙하게 다루는 병사로 돌변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예비군이 약 275만 명이고 민방위대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대략 잡아도 총을 자유자재로 쏘고 박격포를 다룰 줄 아는 성인 남성이 5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성인 남성 대부분이 유탄 발사기를 쏠 줄 알고 진지 구축을 할 줄 아는 나라. 제 독일인 친구가 한국 회사에 취업했다가 겪은 일화를 들려주더군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부장님이 사격 게임장에 갔는데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백발백중으로 관역을 뚫어버리더랍니다. 알고 보니 특전사 출신이었다나요. 한국은 국가 전체가 거대한 병영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소에는 경제활동을 하며 그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죠. US 뉴스 군사력 5위. 이 숫자는 단순히 탱크 숫자나 국방비를 더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70년간 5천만 한국민이 이 악물고 갈고 닦은 500만 개의 칼날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 순위가 부럽다기보다는 경이롭고 한편으로는 애처롭습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살고 싶으면 이토록 날카롭고 강한 가시를 온몸에 세우고 사는 걸까요? 세계 시장을 휩쓰는 K방산의 화려한 뉴스 뒤에는 우리는 두 번 다시 짓밟히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피 맺힌 다짐이 깔려 있다는 걸 저는 데이터 너머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가 전체가 거대한 아드레날린 덩어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분석의 전반부입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제조업과 군사력이라는 하드파워로 세계를 놀라게 한 비결은 바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도저히 제 이성으로는 그리고 제 데이터 분석 툴로는 해석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탱크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어쩌면 탱크보다 더 무서운 힘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중동의 하늘에서 벌어진 외교 의전의 모든 교과서를 불태워버린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보셨습니까? 이제 마이크를 영국 런던에 있는 제 동료에게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현장을 뛰는 기자니까요. 저처럼 책상에 앉아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한국의 또 다른 무서운 무기를 그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휴고, 들립니까? 그날 사막의 상공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엘리아스 박사님,
미넨의 연구실은 여전히 차갑고 논리적이군요. 박사님이 엑셀 파일과 씨름하는 동안 저는 조금 더 뜨겁고 모래바람이 부는 현장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런던에서 지난 30년 동안 국제 분쟁과 외교 이면을 취재해온 기자 휴고 스털링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지만 외교의 현장에서는 가끔 데이터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작동합니다. 바로 마음이라는 변수입니다. 제가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교는 철저한 계산이다. 그런데 얼마 전 중동의 뜨거운 상공에서 그 교과서가 통째로 불태워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랍에미리트 UAE의 상공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륙했습니다. 보통 손님이 떠날 때는 공항에서 손 흔들어 주는 게 끝입니다. 그게 국제적인 룰이죠. 그런데 전용기가 고도를 높이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님, 창밖을 보십시오. 기장의 다급한 안내 방송에 창밖을 내다본 한국 수행단은 경악했습니다. UAE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6 4대가 전용기 바로 옆에 바짝 붙어서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호위하는 신용만 낸 게 아닙니다. 고도와 속도를 전용기와 똑같이 맞추고 날개와 날개가 닿을 듯한 초근접 거리에서 비행했습니다. 이건 항공 역학적으로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고기의 비행이자 조종사들끼리의 완벽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UAE 편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통령님, 이번에는 아주 가까이서 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신뢰하고 지키려 하는지 그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귀국길 되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모니터링하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외교 의전상 입국할 때 환영의 의미로 전투기를 띄우는 건 종종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출국하는 손님을 위해 이미 계약 다 끝내고 떠나는 마당에 무장한 전투기를 다시 띄워 끝까지 배웅한다. 이건 전례가 없는 파격입니다. 당신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도대체 한국이 그들에게 무엇이길래 미국 대통령조차 평생 받아보지 못할 이런 대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시계를 조금 앞으로 돌려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시작부터가 도박이었습니다.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보통이라면 미국 백악관이나 중국 베이징을 먼저 갔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게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외교의 정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금기를 깨고 첫 단독 순방지로 중동을 택했습니다. 런던의 동료, 기자들은 쑥덕거렸습니다. 한국이 미쳤군. 미국과 중국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사막으로 도망을 가.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탈출구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엘리아스 박사님이 말한 대로 한국은 너클해커 신세입니다. 미국은 우리 편 안 들면 관세 폭탄 맞는다고 협박하고 중국은 기술 내놓으라 며 쫓아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 미중 양쪽 시장이 모두 쪼그라드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래서 그들은 제3의 길, 중동이라는 비상구를 뚫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갔을까요? 천만에요. 한국은 아주 영리하고도 무서운 제안서를 들고 갔습니다. 중동의 왕족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석유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낙타를 타야 하는가? 이 질문이 그들의 악몽입니다. 그들은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나라를 최첨단으로 개조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가려운 곳을 한국이 정확히 긁어준 겁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꿈꾸는 스마트 시티를 지을 IT 기술, 사막을 옥토로 바꿀 담수화 기술, 전력을 공급할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이 모든 부를 지켜줄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랜드 바겐이었습니다. 미국은 기술 유출될까봐 주저하고 중국은 보안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이 민감한 기술들을 한국은 형제국이라는 이름으로 통째로 넘기겠다고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350억 달러, 한화로 약 5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투자 유치였습니다. 잭팟이 터진 거죠.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돈 액수가 아닙니다. 돈으로만 따지면 중국이 더 많이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놀란 건 아부다비 공항 환영식에서 목격한 아주 기이한 장면이었습니다. 의장대 사열 뒤로 하얀 소복 같은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울리자 그들은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라샤트라고 불리는 춤입니다. 중동, 특히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걸프 지역을 아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소름이 돋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남편이나 가족이 아니면 절대 보여주지 않는 가장 내밀하고 보호받아야 할 신체 부위입니다. 히잡으로 꽁꽁 싸매야 할 그 머리카락을 타국의 대통령. 그것도 이교도인 남자들 앞에서 풀어헤치고 흔들었다. 이건 단순히 환영합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이 아닙니다. 당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릴 필요가 없는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이것은 아랍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위 포식자급의 애정 표현이자 신뢰의 끝판왕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과 중동이 이렇게 끈끈했단 말입니까? 50조 원이라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최신형 미사일이 탐나서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런던 도서관의 낡은 문서 보관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1970년대의 건설 현장 리포트 하나를 발견했을 때 저는 비로소 무릎을 쳤습니다. 지금의 이 화려한 F-16 호위 비행과 50조 원의 잭팟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로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에어컨도 없던 섭씨 50도의 열사의 땅에서 소금 덩어리를 씹어먹으며 맨손으로 사막을 파던 어떤 사람들의 피 묻은 약속이 이제야 이자를 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문서 속에 적힌 그들의 별명은 동양에서 온 도깨비였습니다. 낮에는 태양과 싸우고 밤에는 횃불을 켜고 어둠과 싸웠던 지금의 한국을 만든 아버지들의 이야기. 중동의 왕들이 왜 한국인을 형제라고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는지 그 오래된 신뢰의 기원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제가 런던의 문서 보관실에서 찾아낸 것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 항만 공사 현장의 낡은 작업 일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는 아직도 매캐한 모래먼지 냄새가 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기록들은 왜 오늘날 중동의 왕족들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투기를 띄우며 형제라고 부르는지 그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그 시절 중동은 돈이 솟아나는 땅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모래바람, 서구의 선진국 건설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짐을 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공기를 맞출 수 없다. 기계도 사람도 다 녹아내릴 것이다. 그들은 위약금을 물어주고라도 철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그때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그 죽음의 땅에 내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당시 외신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한국인들에 대한 묘사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는다. 마치 사막의 도깨비 같다. 낮에는 달궈진 철근에 살점이 눌어붙는 화상을 입어가며 일했습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하면 그들은 밤에 횃불을 켜고 대낮처럼 불을 밝혔습니다. 칠흑 같은 사막의 밤, 수백 개의 횃불이 춤추며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현지 유목민들은 밤새 꺼지지 않는 한국 건설 현장의 불빛을 보며 저 사람들은 잠도 안 자는가? 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환경도 엄청나게 열악했습니다. 지금이야 에어컨이 나오는 숙소가 있지만 당시엔 천막이나 다름없는 숙소에서 제대로 된 담수와 시설도 없이 지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소금기가 채 가시지 않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며 탈수로 쓰러지는 동료에게 소금을 한 줌 먹이고 다시 비계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고향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늙으신 부모님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사막의 모래와 맞바꿨습니다. 월급의 80% 아니 90%를 송금하고 자신들은 김치 한 조각의 밥을 먹으며 버텼던 그 처절한 가장의 무게가 오늘날 중동의 고속도로와 항만 그리고 마천루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중동 사람들이 한국인을 형제라고 부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 중 가장 가슴 뭉클했던 대목은 바로 약속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일 때 전쟁이 터지거나 오일 쇼크로 경제 위기가 닥쳐 공사 대금을 제때 못 받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자 계산 빠른 외국 기업들은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짓다 만 건물은 사막의 흉물이 되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본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도 월급이 몇 달씩 밀리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어이 건물을 완공해 놓고 떠났습니다. 한국 사람은 돈 떼먹고 도망가지 않는다. 맡긴 일은 목숨 걸고 끝낸다. 이것은 비즈니스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한국인 특유의 오기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한 한국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면
내 자식들이 코리아를 부끄러워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지었습니다. 당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동의 왕족들과 관료들, 그리고 어린 시절 그 현장을 목격했던 지금의 지도자들 뇌리에 그것은 충격적인 각인이 되었습니다. 코리아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 UAE의 대통령,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 같은 리더들이 어릴 때 보았던 가장 경이로운 풍경은 아무것도 없던 모래, 사막 위에 마법처럼 건물을 올려내던 한국인들의 땀방울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국가를 세우는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를 함께 견뎌준 전우이자 파트너였던 겁니다. 이번에 한국 대통령이 받은 그 파격적인 호의와 환대, 그리고 50조 원이라는 선물, 그것은 한국 대통령 개인에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50년 전 그 뜨거운 열사의 땅에서 묵묵히 삽질을 했던 수십만 명의 한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뒤늦은 경례이자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형제라는 말은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아랍 문화에서 형제란 고난을 함께 견뎌낸 사이를 뜻합니다. 한국의 아버지 세대는 그들의 땅에 피 대신 땀을 섞었고 그 신뢰가 씨앗이 되어 50년이 지난 지금 거대한 숲을 이룬 것입니다. 나중에 들려온 50조 원 수주 소식은 어쩌면 50년 전 한국의 아버지가 흘린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거대한 신뢰, 자본이 이제야 이자를 쳐서 조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 사무실 모니터에 뜬 한국의 수주 실적 그래프가 단순한 숫자로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 우상향하는 붉은 선 속에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뎌낸 한 세대의 위대한 헌신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분석한 신뢰라는 무기였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유산으로 든든한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런던의 거리를 걷다가 그리고 제 딸아이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아주 기이한 현상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성실하고 믿음직한 일꾼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국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 한국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꽉 막힌 이잡 속으로 유럽의 콧대 높은 명품 거리로 파고든 이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바이러스, 탱크보다 더 깊숙이 전 세계인의 안방을 점령해버린 한국의 진짜 비밀 병기. 이제 딱딱한 건설 현장을 떠나 훨씬 더 화려하고 자극적인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지구 반대편의 10대들이 한국어 가사를 떼창하고 매운 떡볶이를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런던의 소호거리는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해집니다. 얼마 전 퇴근길에 겪은 일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런던의 쌀쌀한 저녁, 한 식당 앞에 우산을 쓴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신상 아이폰이라도 출시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유명 팝스타가 게릴라 콘서트라도 하는 줄 알았죠. 호기심에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간판에 적힌 글씨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코리안 BBQ, 한국식 고기구이 집이었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한국 교민이나 아시아계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90%가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저와 같은 순수 영국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복을 입은 10대 학생들도 있었고 넥타이를 맨 금융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해 그 줄 끝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영국인들은 아시다시피 미식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피시앤칩스에 맥주 한 잔이면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매운 음식은 질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 안에서 런던의 젠틀맨들이 새빨간 양념 범벅이 된 음식을 먹으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매워, 스파이시 하면서도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더군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대박. 영어 사이사이에 서툰 한국어 단어가 추임새처럼 튀어나옵니다. 메뉴판을 봤더니 떡볶이, 삼겹살 같은 단어가 번역도 안 된 채 한국어 발음 그대로 영어 알파벳으로 적혀 있습니다. 과거의 유럽이 아시아 문화를 소비할 때는 신비한 오리엔탈리즘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집에 와서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글로벌 톱10 리스트 1위부터 10위 사이에 한국 드라마가 2개나 끼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저는 일시적인 유행인 줄 알았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처럼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트의 최근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미국 LA의 오디션장에 몰리는 배우 지망생들 데이터가 있더군요. 동양인 배역 오디션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배역 오디션장에 한국계 배우나 한국 스타일로
꾸민 배우들이 30%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제작자들도 한국적인 마스크, 한국적인 연기 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과거 할리우드 영화에서 아시아인은 수학 잘하는 너드 아니면 쿵우 고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배우들은 가장 세련되고 가장 복합적인 감정을 연기하는 주연으로 소비됩니다. 음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BTS, 블랙핑크. 이들의 성취는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영국의 윈블던 스타디움, 미국의 소파이 스타디움, 팝의 본고장이라는 그 거대한 경기장을 영어도 아닌 한국어 노래로 꽉 채웁니다. 수만 명의 서양인들이 뜻도 모르는 한국어 가사를 군가처럼 떼창합니다. 기자인 제 입장에서 분석해보건대 이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정서의 장벽을 해킹한 겁니다. 도대체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토록 강력한 걸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들의 문화 역시 그들의 제조업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십시오. 전개가 미친 듯이 빠릅니다. 감정선이 폭발적입니다. 2화에 나올 내용을 10분 만에 보여줍니다.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3분짜리 고간에 완벽하게 계산된 비트, 칼군무, 시각적 화려함이 꽉꽉 눌러 담겨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만드는 반도체처럼 문화 콘텐츠마저도 엄청난 집약도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정교하게 세공된 공학 제품 같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탱크는 국경을 넘으려면 세관을 거쳐야 하고 반도체는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벽으로 막을 수 있죠. 하지만 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전 세계 안방으로 10대들의 뇌 속으로 직접 파고듭니다. 지금 유럽의 10대들은 자국의 역사보다 한국 아이돌의 생일 파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성인이 되어 소비 주체가 될 겁니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 한국은 쿨하다, 한국은 세련됐다는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총칼보다 무서운 힘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상대방이 공격받는 줄도 모르게 항복하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미국의 한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랬죠. 진정한 강대국은 그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른 나라가 흉내내고 싶어 할 때 완성된다. 로마가 그랬고, 19세기의 영국이 그랬고, 20세기의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놀랍게도 그 바통을 한국이 이어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이비통 쇼에서 한국 아이돌이 메인 모델로 섭니다. 뉴욕의 미슐랭 가이드 별을 한국 식당들이 휩습니다. 문화의 변방,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제 전 세계의 취향을 결정하는 트렌드 세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분석가로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제 생일 선물이라며 사온 화장품이 프랑스 랑콤이나 미국 에스티로더가 아니라 한국의 올리브영에서 파는 브랜드였을 때입니다. 여보, 이게 요즘 제일 핫해. 성분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야. 제조업으로 독일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제 아내의 화장대와 식탁까지 점령했습니다. 한국의 국력 6위,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게 있다면 바로 이 문화 점수일 겁니다. 제가 보기엔 99점을 줘도 모자랍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인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정말 앓다가도 모를 나라입니다.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반도체를 찍어내고 밤에는 세상에서 가장 감성적인 노래로 사람들을 울리는 나라. 이 이중적인 매력, 이 모순적인 에너지가 바로 한국을 6위라는 말도 안 되는 자리로 끌어올린 진짜 엔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는 런던과 미넨을 오가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기적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반도체, 전차, K-팝, 외교. 모든 데이터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천장을 뚫고 올라갔으니까요. 이대로라면 한국은 조만간 G7이 아니라 G5, G3까지 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입니다. 제 직업은 화려한 것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시한폭탄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완벽해 보이는 US 뉴스 리포트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국인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는 붉은색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축제는 화려하지만 그 그림자는 너무나 길고 어둡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환호성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운 침묵입니다. 한국이 가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이 거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죽음의 숫자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다시 미넨의 엘리아스 박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사님, 화려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완벽해 보이는 성적표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미넨의 엘리아스 벨러입니다. 휴고 기자가 전해준 런던의 열기, 그리고 중동의 뜨거운 환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차가운 연구실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잔치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계산서를 마주해야 할 시간이니까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완벽해 보이는 US 뉴스 리포트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국인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는 붉은색 숫자가 하나 찍혀 있습니다. 0.7. 이건 시력 검사표의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제가 이 수치를 처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을 때 컴퓨터는 에러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입력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0.7이라는 숫자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수치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던 중세 시대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건 집단적인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서 제가 한국의 미친 효율성에 대해 경의를 표했었죠. 좁은 땅에서 자원도 없이 그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동력 말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인구 데이터를 겹쳐보니 그 효율성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래의 인구를 연료로 태워서 현재의 번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서울의 빌딩 숲, 24시간 돌아가는 공장,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이 역동적인 풍경 뒤에는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경쟁에 갈아넣고 있는 한국 청년들의 침묵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것이 3부에서 말씀드린 군사력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하지만 K2 전차가 아무리 세계 최고면 뭐합니까? 그 전차를 몰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 통계 그래프를 대입해보면 10년, 20년 뒤 병력 수급 그래프는 절벽 아래로 수직 낙하합니다. 무인 로봇, 드론, 물론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전쟁은 결국 사람이 땅을 밟고 깃발을 꽂아야 끝나는 행위입니다. 세계 최강의 무기고를 지어놨는데 그 열쇠를 쥘 경비원이 없어지는 상황. 이것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구 문제보다 더 자존심 상하고 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한국이 가진 가장 기형적인 모순일 겁니다.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6위의 경제 대국,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최첨단 전투기를 직접 만들고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한국군 50만 명의 자위권은 한국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군 사성 장군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독일도 나토 회원국이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났을 때 우리 독일군의 지휘권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그들은 자존심이 세서 남의 나라 장군에게 자기네 군대를 맡긴다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덩치는 이미 다 커서 세계를 호령하는 거인이 되었는데 정작 가장 위급한 순간에 자신의 팔다리를 움직일 결정권이 없습니다. 마치 페라리라는 슈퍼카를 샀고 기름도 내가 넣었고 운전 기술도 내가 세계 최고인데 차 키는 바다 건너 삼촌이 가지고 있는 꼴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은 압니다. 6.25 전쟁이라는 비극,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US 뉴스 순위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시기상조다라며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제3자인 제가 보기에 이건 주권의 역설입니다. 전 세계 어느 강대국 리스트를 봐도 자국 군대의 전시작전권을 갖지 못한 나라가 상위권에 랭크된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이 불공정한, 아니 비정상적인 구조는 한국인들의 무의식에 어떤 패배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 결정적인 순간엔 미국 형님이 해줘야 해. 이런 심리적 의존성은 세계 6위라는 타이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장교들은 유능했습니다. 그들의 전략 전술 능력은 미군 장교들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시스템은 그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무기를 파는 건 잘하면서 왜 그 무기를 휘두를 권한을 가져오는 것에는 주저하는 겁니까? US 뉴스의 국제 동맹 점수가 높은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맹은 대등한 관계일 때 가장 빛납니다. 한쪽이 다른 쪽의 결정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보호 관계일 뿐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싶다면
경제 수치나 문화적 화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나라, 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종 버튼을 내 손으로 누를 수 있는 군사적 주권의 완전한 회복 없이는 이 6이라는 순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상 누각입니다. 한쪽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인구가 새어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작전권이 비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화려한 갑옷을 입고 최신형 기관총을 들고 있지만 정작 다리는 병들어가고 있고 방아쇠를 당길 손가락은 남의 손에 쥐어진 거인의 모습 같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지금 한국이 누리는 이 영광의 시대가 어쩌면 정점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 때문입니다. 해질녘의 노을이 가장 아름답듯이 지금의 이 화려함이 소멸 직전의 마지막 불꽃이면 어떡합니까? 주변국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한국의 이 약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인구 줄어드는 나라, 작전권도 없는 나라라며 조용히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K-팝이 빌보드를 휩쓰는 동안 정작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뿌리는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계 6위, 분명 대단한 성적표입니다.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성적표 뒤에는 소멸과 종속이라는 두 마리 괴물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남겨진 숙제가 너무나 무겁고 시급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한국은 이제 끝났구나. 인구도 줄고 미래가 없네. 저 엘리아스 벨러는 데이터만 믿는 사람이라고 했죠. 논리적으로 보면 한국의 미래는 매도, 즉 파는 게 맞습니다. 하향 곡선을 그릴 일만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제 분석 리포트의 결론란에 매도가 아닌 강력 매수 의견을 적어 넣을 생각입니다. 논리를 배신하는 결론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제 분석 인생 20년 동안 저의 모든 예측 모델을 비웃으며 박살낸 유일한 변수를 하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수의 이름은 바로 코리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망해가는 데이터 앞에서도 한국의 미래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는지 그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숫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바꿔버리는 한국인들만이 가진 아주 기이한 DNA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정을 믿지 않는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수많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시뮬레이션에 온 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존의 예측 모델을 모조리 박살내는 유일한 변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한번 돌려봅시다. 1953년 6.25 전쟁 직후 당시 미군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폐허가 된 서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 당시 한국의 데이터는 국가라기보다는 거대한 쓰레기장 혹은 무덤에 가까웠습니다. 산업 기반은 전무했고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와 분석가들은 한국의 미래를 절망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베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100년은커녕 불과 30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하고 50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부도 사태가 터졌을 때 월스트리트의 냉혹한 투자가들은 한국이 남미의 국가들처럼 영원히 삼류, 채무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웃으며 돈을 뺐습니다. 한국은 끝났다는 리포트가 쏟아졌죠. 그런데 그때 전 세계 경제사에 유일무이한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국민들이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아기 돌반지, 결혼 예물, 어머니의 유품인 금비녀를 꺼내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나라 빚을 내가 갚겠다 며 줄을 섰습니다. 자본주의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집단행동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타전하며 경악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IMF 관리 체제를 최단 기간인 3년 만에 졸업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예측도 빗나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의 인구 절벽과 안보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서구의 시각에서 저출산은 재앙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문제조차 그들만의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발한 해법으로 돌파구를 찾아낼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어쩌면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과 AI를 접목해서 노동력 없는 생산을 가장 먼저 실현하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요? 그들은 그럼 사람 대신 로봇을 쓰면 되지 야며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남북 관계의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
5천만이 아닌 8천만의 시장을 순식간에 만들어낼지도 모르죠. 한국은 항상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가장 높이 튀어오르는 용수철 같은 나라였으니까요. 이들에게 위기는 멸망의 신호가 아니라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퀘스트일 뿐입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주저앉아 우는 대신 이를 악물고 시스템을 뜯어고쳤습니다. 회복 탄력성,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능력에 있어서 한국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US 뉴스 세계 국력 6위. 이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수록 깨달았습니다. 이 숫자 6은 땅을 파서 나온 석유로 산 것도 아니고 조상이 물려준 유산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70년간 자원 없는 땅에서 오직 맨주먹으로 싸워온 한국인들의 피와 땀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한국의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여러분이 젊은 시절 기름밥을 먹으며 밤새 돌렸던 선반 기계가 지금의 방위 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 출장을 다니며 겪었던 서러움과 무시가 지금의 삼성과 현대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시켰던 그 지독한 교육열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반도체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프랑스를 제치고 일본을 넘어선 이 성적표는 미국이 그냥 선물로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갈아 넣어 쟁취한 훈장입니다. 저는 가끔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인구 감소, 안보 불안. 만약 이것마저 해결된다면, 한국이 발목에 채워진 이 무거운 모래주머니마저 떼어내버린다면, 그때 한국의 순위는 6위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미국과 중국 바로 다음, 혹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는 아직 한국의 진짜 잠재력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 다이내믹 코리아가 보여줄 다음 행보가 저는 무서울 정도로 기대됩니다. 그들은 늘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게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저를 놀라게 해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제 모든 데이터를 걸고 이 주식에 강력 매수 의견을 냅니다. 미네네 밤은 깊었고 창밖에는 차가운 독일의 밤 공기가 흐르지만 제 모니터 앞은 한국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한식당에 가서 뜨끈하고 얼큰한 김치찌개를 먹어야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붉은 국물을 들이키면 한국인들이 가진 그 뜨거운 에너지의 비밀을, 한과 흥이 뒤섞인 그 묘한 힘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위대한 나라 한국. 당신들의 6위를,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더 높은 비상을 지구 반대편의 분석가가 경의를 담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분석가와 영국의 기자가 전해온 대한민국에 대한 놀라운 분석 리포트 어떻게 들으셨나요? 독일과 영국의 시선이 닿은 곳은 헬조선이 아니라 기적을 일궈낸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얼마나 높은 탑인지를 말입니다. 이 영상이 모진 세월을 견뎌낸 우리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창에 고생했다 대한민국이라고 8글자를 남겨주세요.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패배감에 젖은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